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교원대학교 강성준입니다. 현장과학교육회가 10년이 되네요, 벌써. 제 생각에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되는 올해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되면 이제 이 홀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현장과학교육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분야가 우리가 인터넷 오브 싱스,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이 분야가 주위의 여러 산업과 만나는 것인데 이 밖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무엇이냐고 그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 안에서 교육과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플러스 테크놀로지, Education and Technology, 그래서 에듀텍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ICT가 많이 발달되고 3D 프린팅이 많이 발달되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메이커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광현 교수님이 설명을 해드려서 두 번째 주제인 에듀텍과 세 번째인 메이커 교육을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그 에듀텍에 대한 것은 오후에 심포지움 1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요. 오후에 심포지움 2에서 메이커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에듀텍인데 그 옆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조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 조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까요? 똑똑한 조교가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 선생님들도. 곧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옆에 이제 인공지능 조교가 올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오브 싱스와 빅데이터와 AI가 교육과 만나서 교육이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교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주로 다룰 텐데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피를 뽑으래요. 피를 뽑았어.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소변을 좀 담아서 줬어. 그런 다음에 조금 후에 이제 제법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피를 뽑고 의사를 만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제 피와 제 소변이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왔고 이 데이터가 의사의 그 책상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끔은 상담하고 이러는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내 모니터 앞에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을 제가 보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이 얼마나 구체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오늘이 수업 2주차니까 2단원 공부해야지. 오늘이 3주차니까 3단원 공부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학생들이 학습 태도에 대한 학습 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 이 4차 산업의 인공지능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친근한 인공지능 비서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리입니다. 제가 시리한테 오늘 서울과학고등학교 근처의 온도가 몇 도지? 라고 하면은 한 28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저도 이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 포털에 들어가서 날씨 치면은 창이 나오고 그리고 서울 지역을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서울의 현재 온도는 28도, 습도는 50%, 그 다음에 비 올 확률은 2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네이버한테 시리한테 서울 현재 온도 이것만 얘기하면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를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자간 사무장이 수업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인공지능 조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 좀 모아줘. 그러면 모아줄 것 같죠, 앞으로? 저 생각은 모아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것은 이제 페퍼인데, 일본에서 이제 한 80 먹은 노인이 한 2, 300이면 페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퍼한테, 페퍼야 잘 잤어? 오늘 온도가 몇 도지? 라고 하면 이제 페퍼가, 잘 잤습니다. 현재 온도는 28도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커튼이 쳐있는데 밖에 경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페퍼가 커튼을 여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창밖의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가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엔진입니다. 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하나의 사례는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채팅 메신저인 베이비큐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큐와 채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공산당 만세했더니 이 베이비큐가 당신은 이렇게 부패 무능한 정치가 그렇게 오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답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상해요. 그래서 너는 공산당을 사랑하냐 했더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너의 중국에서의 꿈은 무엇이냐? 나의 중국에서의 꿈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큐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이비큐가 가져온 데이터는 주로 이제 공산당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대부분의 그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정보 강국입니다. 이런 강국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그렇게 약간의 혐오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많이 깔려 있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인공지능 비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조교로 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의 교육 현장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현장의 얘기를 완사이즈 피초이라고 하죠.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옷을 나눠주고 옷을 입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옷이 너무 작아요. 이 사람 좀 뚱뚱한데 옷이 작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키도 크고 다리도 긴데 이 옷을 입으니까 지금 옷이 너무 짧아. 좀 촌스러워요. 10번째 사람의 경우도 이제 같은 옷을 입었더니 이 사람은 좀 왜소해서 버섯에 2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된 거죠. 이것이 10사람을 넣고 똑같은 옷을 입혔을 때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30명의 학생을 놓고서는 똑같은 강의를 해요.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에 넣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 학생들은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 지루해. 그래서 금방에 자버리죠. 학교 가기 싫어. 학교를 그만둬. 이런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또 일부 학생들은 지금 한 얘기가 너무 쉬워.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자빠져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조교가 도대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이제 사례를, 2가지 사례를 얘기할 텐데, 하나는 조지아 공대의 질 왓슨이라는 조교입니다. 사실은 이걸 안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지아 공대 컴퓨터학과에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 조교가 질 왓슨입니다. 이름에. 그래서 학생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고 시간 지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기 말이 돼서 수강생들한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야, 질 왓슨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한두 번은 좀 서툴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답을 잘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 도대체 질 왓슨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조교는 대부분 다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박사과정 학생일 거예요. 이름이 질이니까 얘는 여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왓슨이니까 백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백인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왓슨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조교가 아니었어요. 인간 조교가 아니었고 무엇이었느냐? 인공지능 조교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뭐야, 내가 그렇게 메신저를 주고 받은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 왓슨이라는 인공조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는 이제 초중등 사례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견학을 가서 못 봤었는데, 이스라엘의 T2K 사례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생각할 권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녹화되고 그 플랫폼에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로 가는 현장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학생 5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2명은 지금 생각을 시작 못하고 있어요. 3명을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몇 퍼센트의 정답률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드립박스 러닝인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1시간에 5만 개의 데이터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체킹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문제를 내줄 때는 학생들마다 다른 문제를 내줍니다. 지금 보면 요 학생이 풀고 있는 문제와 요 학생이 풀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서 아이들 수준을 파악하고서 그 학생들한테 맞는 수준의 질문지를 던지는 거예요. 알투스쿨이죠. 여기서는 학생들이 활동할 때 수많은 카메라들이 찍고 아까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두 번째 연사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다 분석하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IBM 왓슨도 이제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것들 주로 어떤 형식이냐? 주변에 인터넷 오브 싱스,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뭔가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데이터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플랫폼에 가서 쌓인다.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어서 이 분석이 된 것을 교사가 볼 수가 있다. 교사는 이걸 보고서 필요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진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업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업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 맞춤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많은 학교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화와 개별화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우리 교육은 거의 다 표준화 교육입니다. 모두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대 말쯤 되면은 표준화된 교육을 시작할 것은 한 17%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별 맞춤으로 갈 것이다. 83%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입니다. 202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이런 개별 맞춤형 교육에 오늘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개별 맞춤형을 해.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 한 학기가 돼, 1년이 돼, 2년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고, 내가 과학을 좋아해. 나는 음악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진로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진로교육을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진로교육, 적성교육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뭐 당연히 이제 뛰어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2010년 작년 12월에 지능정보화사회 교육정책을 가지고 주요 주제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 세 번째가 좀 전에 말한 그 개별화 맞춤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셋째, 개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의 구현을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그 교육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인공지능 비소 기능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편하다. 이것이 앞으로 교육에 들어올 텐데 어떤 모습일 것이다. 이제 이것을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잘 작동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한테, 저는 못하니까 저희 학생한테 인공지능 주기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든 모양이 지금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 모양인데 얘를 한번 테스트 할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주기한테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일단 일종의 마술입니다. 제가 이제 토끼를 가지고 장미꽃으로 변화시키는 마술을 할 수는 없고, 다이아 핀카드를 어디다 숨겨놓든지 얘를 꺼낼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얘를 가지고 좀 마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물어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조교에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이 무엇이냐, 무슨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사의 학교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 조교의 도움을 받고 싶은 업무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첫 번째, 행정업무, 두 번째, 수업 자료 조사, 세 번째, 의별 맞춤형 수업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업무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첫. 혹시 들리셨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이게 지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 상황인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본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저는 가까이 있었으니까 들리잖아요. 행정 업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수업은 하지 마. 대신에 수업 자료조사 해줬으면 좋겠어. 시리가 우리가 서울의 온도가 몇 도야라고 금방 내가 자료를 찾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조사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나 혼자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건 알아. 근데 나 혼자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조교 같은 것이 있었으면 나의 수업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세 가지를 이제 답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장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조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 도대체 무엇이야? 제가 처음 시도라서 이게 잘 될는지 역시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조교가 진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교사 고유의 영역이나 업무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첫 번째, 학생 상담, 두 번째, 수업 실시입니다. 안 들리죠? 이거 문제네. 안 들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첫 번째는 학생 상담입니다. 학생 상담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감정을 읽어야 돼요. 이거 인공지능 조교가 지금 와서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수업입니다. 수업, 이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은 나의 고유의 영역이야. 인공지능 조교 안 돼. 라는 것과, 수업도 그냥 내가 칠판에다 열심히 쓰고 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수업인 경우는 인공지능 조교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또 몇 가지 조사를 했어요. 현장 교사들 상대로. 인공지능 조교가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한다. 그랬더니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가 186명 중에 104명이었습니다. 56%의 교사가 그래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는 26명, 14%였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50%가 넘을 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반대보다 찬성이 4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반대절이라고 한 그 응답자들을 계열별로 와서 자연 계열 교사들은 51명 중에 2명이 반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 교사들은 40명 중에 1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계열 교사들이 상당히 오픈, 인공지능 조교가 들어와서 그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조교의 도움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병력으로 봤더니 초임 1년에서 5년의 사람들은 찬성한 데가 9%뿐이 안 됐는데 조금 경력이 된 사람들은 22%나 됐습니다. 좀 가르쳐 보니까 개별 맞춤이 필요한 거야. 모두 다 같은 교육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 그런데 힘들잖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역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연계열 51명 중에서 20명이 개별 맞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문계 47명 중에서 8명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인공지능 조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들어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 각각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그럴 때 인공지능 조교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수업할 때 인공지능 조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일반학 실험, 무기화학 실험 이런 실험에서 인공지능 조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학, 무기화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수업에서 인공지능 조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대학에 이렇게 행정업무가 많아요.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학 실험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주로 야 생각해봐, 아이디어를 내, 그거 가지고 해봐, 실패하지 다시 생각해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아봐. 주로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일반학 실험하면 대여섯 조가 있는데 이 대여섯 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가끔 관심이 있어서 한 조의 테이블에 앉아서 보면은 가끔은 맥락을 잡겠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녹화를 하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녹음하고 그걸 다 다시 들어봐요. 한 조를 파악한 손 걸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하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인공지능 조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조의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전개시키고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 앞에 말씀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반학 실험에서 더 재미난 것은 성적 낼 때예요. 실험은 열심히 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데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서 채점을 합니다. 출결석 체크해요. 이거 가지고 성적을 내요. 가끔 가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시험을 봐요. 실험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 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 성적을 합산해서. 이것은 사실 아닌 거죠. 아이들이 실험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걔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런 것 가지고 성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성적을 못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반학 실험 성적 낼 때마다 우선 한숨 못하고 도대체 성적을 어떻게 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잘난 인공지능 조교가 뭔들 할 것 같은 인공지능 조교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에듀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의 근거에 모든 것이 데이터의 근거에서 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잖아요. 즉각적으로 자료 분석이 돼서 오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맞춤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외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1대1로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1대1 교육을 시키려면 교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 조교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그게 30명이 있지만 개별 맞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자. 이것은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교육에서. 그 다음에 투명하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1, 2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학생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학생들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신뢰성은 아까 이제 제가 베이비 Q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어요. 수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 있어. 그러면 교사의 책임이냐 인공지능 조교의 책임이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인공지능 조교 얘기를 하면 맨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일자리예요. 잘못하면은 인공지능 조교가 우리의 교사 역할을 뺏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적고 이제 두 번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시간상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옷을 바꿔서 의자를 만드는 거 이것도 메이커 교육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내가 음식을 먹을 접시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메이커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메이커 교육은 이 메이커 교육 플러스 ICT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메이커 교육, 요즘 초중고등학교 많은 선도학교를 만들어 놓고 메이커 교육 하겠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메이커 교육을 하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이제 코딩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코딩이 필요한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어요. 블록형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얘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우리가 레고를 조립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듯이 있는 블록형 코딩 프로그램들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 스캐너, 그 다음에 뭐 CAD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이제 만들잖아요. 얘를 이제 본 모양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려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CAD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스캔해서 그대로 떠서 이제 고치든지. 근데 이 CAD 프로그램 쓰기가 쉬워졌어요. 싱크CAD 같은 경우 한 2~3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메이킹에 대해서 과학 수업에서 이 사례를 좀 두세 가지 들면서 이제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화학 전공이라서 화학 분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둥근 바닥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모으겠습니다. 100개 모을 거예요. 100개. 그런 다음에 여기다 뚜껑을 닫고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하여튼 녹이는 액체 걔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개가 몇 개가 되느냐?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개가 있었을 때 1기압이었는데 10개가 되니까 몇 기압이죠? 몇 기압? 0.1기압.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대기압이니까 1기압이죠. 여기는 1기압, 여기는 0.1기압. 얘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닫아놨어.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은 여기서 누르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건 우리가 화학에서 화학 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러닝 바이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 이게 이산화탄소가 100개 있었어. 10개로 줄어들어. 압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하고, 압력 차이가 있어. 그럼 압력은 어디서 흐르지? 뭐 이런 실질적인 그 도입을 하면서 러닝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ICT를 집어넣어서 메이킹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있습니다. 빵판이라고 하는 블레드 보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달았고, 여기다 LED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분수를 보니까 처음에 1기압으로 시작하다가 기체를 녹이는 걸 집어넣었더니 얘가 압력이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0.1기압까지 간 다음에 얘가 쭉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압력의 변화가 더 이상 없는 시간이 60초 이상 되면 코딩을 하는 거죠. 60초 이상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압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한 시간에 포구를 열어서 분수를 보게 했는데 지금은 얘가 보니까 압력이 더 이상 안 줄어드네. 평형 상태네. 그래, 나한테 온 명령은 뭐냐?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으라고 했어. 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분수형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재미나게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느냐? LED를 붙여가지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릴 때 LED에 불이 켜져. 그럼 아무런 불이 없다가 LED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수가 쫙 쏟아오르면서 파란불이 켜지는 거죠. 더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초음파 센서를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어떤 물체가 30cm 이내에 들어올 때만 작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손을 갖다 대면 30cm 이내로 가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 손을 때 30cm 밖으로 가 닫혀. 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갔다 멈췄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개념에다가 과학 개념이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많은 흥미 요소를 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한테 보니까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코딩에 약간 고리되네요. 코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것은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 교육에 필요한 그 장비들이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재상을 들어가입니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가면서 인재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같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초중등 학생들한테 개념 설계 역량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학생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 그거 해서 도전해서 또 실패도 하고 성취도 해봐. 그래서 네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그 기쁨 있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주어야 되는데 메이킹 교육이 착각에 적합한 거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창의성과 협업을 밑바탕에서 깔고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재상이 변해서 메이커 교육의 흐름과 같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비자가 컨슈머에서 프로슈머에서 크리슈머로 변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슈머는 우리가 물건을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이제 생산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우리의 의사가 직감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크리슈머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슈머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물건을 쓰고 싶어. 내가 디자인해. 내가 만들어. 이것이 왜 가능하니까 3D 프린팅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CAD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 모든 흐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이킹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과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초중등 교육 현장에 프로젝트 중심 메이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과학 교육 종합 계획에서 프로젝트 메이커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중등 교육에 지금 선도학교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이제 투입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돼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과학표준 2013년에 나온 미국의 차세대 과학표준을 보면은 앞으로의 과학평가는 과학과 공학의 실무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과 동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과학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학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그냥 넣지 말고 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아이들이 뭔가 공부했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브루메 탁소노미입니다. 자, 알아야 돼.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이해해야 돼.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분석해야 돼, 종합해야 돼, 평가해야 돼. 그래서 가장 위에다 평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것도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즘에는 지식은 기억하다, 이해는 이해하다, 적용은 그대로 적용하다, 분석은 분석하다, 종합은 빠지고 평가하다가 놓았고 맨 위에 창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변화에. 첫 번째 패턴은 뭡니까? 첫 번째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소용이 없어. 내가 실행을 해서 뭔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조하다가 돌았다는 겁니다. 만드는 거.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거창한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죠. 우리 교육의 장단점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아이디어 산출, 뭐 개념 설계 역량과 같은 것을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해보고 생산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건데 개념 이해를 강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부분적인 측면은 초기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2주 동안의 교육대학원 선생님들 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집어넣어 봤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잘합니다. 왜? 초등학생들은 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투입을 해보니까 이게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한 2주 아니라 3시간짜리 5일 정도만 하면은 얘는 다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전 준비, 사후 정리가 필요하다. 일종의 실험이잖아요. 누가 듀잉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험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실험 끝난 다음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시 메이킹도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화학과인데 화학을 하는 실험에서 사전 준비와 사후보다 훨씬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교육이 너무 중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용교육의 시작은 이제 듀이부터 시작했는데 듀이 때 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실험 때문에 이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기능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 키워드로 인공지능 조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수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고 4차 산업혁명 때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메이킹하기가 상당히 편해졌다. 메이킹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적인 것들을 좀 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은 다시 이제 오후에 심포지움 1과 2에서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을 주로 이제 만들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관심 있는 곳에 가셔서 이미 상당히 많은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